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꼭 잘 짜인 경제 스릴러 영화 시나리오 초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스릴러 영화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다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IMF 때랑 비슷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모습은 뭘까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요. 이게 그냥 기우인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위기의 시작인지. 네,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뉴스만 틀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축제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아주 위험한 패턴이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위험한 패턴이요? 바로 폭탄 돌리기 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또 대규모로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탄 돌리기라니.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네, 마치 시끌벅적한 파티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슬쩍 빠져나가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아직 파티 안 끝났어 외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이거 혹시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이게 2021년에 코스피가 3천 돌파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바로 그 직후에 대폭락이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랑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데자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건 역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덕분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들이 경고하는 반도체 착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착시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전체 지수를 혼자서 막 끌어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딱 빼고 나머지 산업 성장률을 보면 1.4%에 불과해요. 1.4%요? 네, 내수는 사실상 멈춰섰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위로 치솟고 자영업자랑 중소기업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아주 극심한 K자형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나간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단순히 주가 하락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실물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이 전부 달러로 바뀌어서 한국을 떠날 테니까. 아, 자연스럽게 환율 문제로 연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곧바로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죠. 자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경비가 좀 더 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성적표요? 그럼 지금 우리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환율 1,480원은요. 우리 원화 가치가 전 세계 주요 64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꼴찌 수준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더 심각한 문제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고환율은 바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밥값 다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나라의 비상금,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써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댐에 구멍이 났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괜찮아, 막고 있어. 이렇게 외치는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막기 위해서 한 달 만에 무려 26억 달러가 넘는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26억 달러요? 네, 보통 12월은 수출 대금이 들어와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IMF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국민연금의 달러까지 빌려다 쓴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네, 통화 스와프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국민연금에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잠시 빌려오는 외화 단기 대출 같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풀 달러가 급하다는 뜻이죠. 우리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그야말로 영끌 방어인 셈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만성질환에 진통제만 놓는 격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해결을 못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표현하던데 체스로 치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아, 금리 차예요?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 한국은 3.5%로 무려 2%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42개월째, 역사상 최정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42개월째요? 네, 돈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왜죠? 바로 GDP 대비 100%를 넘어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이죠. 2천조 원이요? 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약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1인당 4천만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자 부담을 못 견디는 가계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이건 곧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거고요. 환율을 잡자니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을 지키자니 환율이 폭등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하잖아요. 네, 소위 강남 불패 신화죠. 하지만 자료들은 그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버티는 건 그럼 뭔가요? 그게 바로 원화 가치 하락을 피해서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는 수요. 속사정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유령 파티 같은 상태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거래 절벽 상태고요. 10분의 1이요. 네. 심지어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의 60, 67%에도 안 팔리는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진짜 체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집 사면 미친 짓이라고요. 네. 한 전문가는 그 정도로 강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PIR이요. 네. 현재 서울의 PIR이 15년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넘게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5년이요. 숨만 쉬고 15년이라니.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조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수치가 최소 10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자면 뭘 해야 할지 일종의 생존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위기 시대 생존을 위한 4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 확보입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보험의 개념으로 보셔야 해요. 보험이요? 네.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시간을 벌어주고 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드라이 파우더를 확보하라는 의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부채 축소입니다. 이건 정말 공감이 가네요.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는 빚부터 줄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최우선이고요. 셋째는 달러 자산 편입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이죠.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은행 가서 달러로 바꿔두는 건가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고요. 좀 더 나아가면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혹은 미국 우량주처럼 달러로 가치가 표시되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배분하라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마지막은 부동산 리스크 점검입니다. 특히 전세나 부동산 계약할 때 강남은 안 무너져 같은 막연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등기부 등본 같은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균열들을 샅샅이 훑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잊으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공식은 잊어라. 네, 주변에서 샴페인을 터트리는 분위기일수록 나 혼자 조용히 금융보트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거죠. 특히 일본의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에 모두가 영원히 오르는 자산을 확신했던 그때가 가장 위험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들에서 2026년 하반기에 진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원화자산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에 당신에게 진짜 안전자산이란 무엇입니까?